우리들의 밥 친구, 출퇴근의 동반자, 주간스타인 지금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이태건입니다. 오늘 주간스타인에 얘기할 숫자는 330억 달러입니다. 330억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한 44조 원인데 와, 44조 원이면은 우리나라 예산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모르겠는데 비슷한 구조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뭐 더 되겠죠. 우리나라는 우리나라가 또 경제 규모가 적지 않은 나라이기 때문에 더 되긴 하겠지만 좀 엄청난 돈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330억 달러인데 이것이 바로 이제 아마존이 AI 스타트업인 엔트로픽, 정말 요즘 제가 열심히 쓰고 있는 클로드의 엔트로픽에 베팅할 금액입니다. 근데 이게 투자 뉴스라는 것보다는 조금 더 인프라 전제 혹은 좀 더 테크 뉴스에 가까운 어떤 시선이 좀 해석이 가능하지 않을까 해서 오늘 주간스타인에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숫자를 정리부터 좀 해보도록 할게요. 아마존은 2023년도부터 엔트로픽에 총 80억 원을 투자해 왔습니다. 지금까지. 근데 이번에 추가로 250억을 더 투자하겠다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아까 얘기했었던 330억이라는 엄청난 금액이 나오게 된 건데, 이번 딜의 진짜 핵심은 엔트로픽은 아마존에다가 한 1,000억 정도, 3배 갚은 가치가 되겠다. 3배를 더 갚겠다라는 걸로 좀 이제 해석이 좀 될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아마존이 엔트로픽에 투자한다라기보다는 엔트로픽이 이제 앞으로 아마존 클라우드인 AWS의 10년치를 거의 선불로 구매하는 느낌의 어떤 딜이다라고 해석하는 관점도 있고, 저는 이 부분에 좀 더 동의를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여기서 더 큰 그림을 좀 보면서 시작을 해볼게요. 지금 AI 업계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냐라고 하면은 사실 모델 경쟁은 이제 어느 정도 좀 전체적으로 상향 평준화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아마 사용하시는 분들도 보면 뭐 어느 수준의 어떤 작업을 하시느냐에 따라 좀 다를 수 있기는 한데, 뭐 클로드, 엔트로픽에서 하고 있죠. 그다음에 제미나이 구글에서 하고 있고, 그다음에 챗GPT하고는 오픈AI가 있는데 어떤 체감상 차이는 아마 많이 줄어들고 있을 거예요. 뭐 좀 더 코딩이라던가 정말 많은 컴퓨팅 파워를 필요하는 일을 하시는 경우에는 뭐 체감 차이가 좀 난다고 하고, 실제로도 제 주변에서 이제 클로드 코드를 통해서 코딩을 했던 친구들, 개발자 출신인데 경우에는 최근에 클로드 확실히 멍청해졌다라고 해서 뭐 아예 다른 서비스로 넘어가는 경우도 좀 많이 보기는 했는데, 아무튼 일반적인 사용자들에게는 체감이 좀 많이 줄고, 그거는 확실히 이제 어떤 각 모델들의 어떤 그 상향 평준화가 좀 돼가고 있다라고 좀 해석을 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기업 입장에서는 오케이, 모델은 좀 어느 정도 수준을 올려놨어. 그리고 앞으로 뭐 기술 개발을 계속 하긴 하겠으나 여기서 더 넥스트 레벨로 가는 거는 뭐 시간이 좀 더 걸릴 수도 있고, 아니면은 예전보다는 어떤 차별성을 가져가기 힘들다라고 하면은 어디서 경쟁할까 싶으면 이제 인프라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얼마나 빠르게, 얼마나 싸게, 얼마나 안정적으로 이제 인공지능을 제공할 수 있느냐, 이 부분인데 결국 인프라가 많아요. 이게 정말 저는 개인적으로는 국내 시장도 쉽지 않겠다라고 느끼는 게, 인공지능 쪽에서는 정말 기관 산업처럼, 인프라 산업처럼 누가 많은 칩을 갖고 있고, 누가 많은 전력을 갖다 놓을 수 있고, 누가 많은 어떤 부지를 확보해가지고 데이터 센터를 비롯한 거를 만들어낼 수 있느냐, 운영할 수 있느냐, 이 싸움이 될 것 같은데, 결국 이제 그 싸움으로 넘어온 것이 아니냐라고 해서 엔트로픽 CEO인 다리오 아모데이네요, 이름이. 공식 발표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네요. 우리 사용자들은 클로드가 업무에 필수적이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수요를 감당할 인프라가 필요하다. 즉 컴퓨팅 파워가 부족하다라는 걸 얘기하고 있는 거고, 요 대목에서 최근 클로드 코드가 예전 같지 않다, 신통치 않다, 예전만큼,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이탈이 좀 일어나고 있는 것 같아요. 저 주변에 보더라도 정말로 막 유료 한 달에 비싼 모델 같은 경우는 그 몇백 불짜리도 있잖아요. 200불인가? 그 모델도 있는데 거기서 바로 갈아탑니다. 왜냐면 예전만큼 결과가 안 나오니까, 내가 투자한 돈이 있는데. 그리고 각 모델마다 좀 그나마 차별성이 있다라고 하면 클로드 코드는 이제 조금 더 창의적인 부분을 좀 많이 얘기하고, 그리고 코덱스는 조금 더 이제 뭐랄까 구조를 잘 짠다고 해야 되나? 약간 그런 얘기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좀 뭐 차이는 있기는 한데, 확실히 요즘 클로드 코드가 이제 좀 멍청해지고 있다라고 느끼는 것들은 약간 인프라가 부족하다라는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은 인프라 뭐 우리가 할 수도 있긴 한데 누가 있지 하고 보다 보니까 아마존이 있는 거죠. 왜냐면 걔네들은 AWS를 시작을 해가지고 이런 컴퓨팅 파워를 기반으로 한 이런 인프라 산업을 계속 잘해왔잖아요. 그동안 사실 아마존 뭐 지금이야 뭐 이커머스로 잘 먹고 잘 사는 것도 있겠으나 예전에 그거 다 먹여 살려준 거 누굽니까? AWS에서 먹여 살려줬던 거잖아요, 사실. 뭐 좀 예전 얘기긴 하지만. 또 이제 여기서 추가적으로 좀 얘기를 해야 되는 게 바로
칩입니다. 그래서 엔트로픽은 이번 계약으로 트레이넘 2, 3, 4 그리고 미래의 뭐 여러 가지 세대의 칩까지 포함해서 한 최대 5기가와트의 어떤 컴퓨팅 용량을 확보한다라고 알려져 있는데 요 5기가와트가 어느 정도라면은 웬만한 중형고가 하나의 데이터 센터의 전력 소비량과 맞먹는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많은 전력을 소비하는 수준의 여러 가지 인프라를 좀 확보하게 됐다라는 얘기를 좀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아마존 입장에서는 또 엔비디아의 어떤 GPU가 워낙 뭐 요즘 제일 핫하고 제일 인기도 많고 그래서 젠슨 황 형님이 요즘 엄청 핫해지고 있잖아요. 최근에 또 그런 게 있더라고요. 젠슨 황의 어떤 그 이미지를 그 모습을 캐릭터화 해가지고 입고 다니는 게 약간 실리콘밸리에서 특히 개발자들 사이에서 약간의 밈으로 좀 또 유행으로 좀 확대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단순히 이제 젠슨 황은 어떤 기업에 뭐 정말 컴퓨터 그래픽 만들고 그 칩 만들고 약간 요런 기업의 어떤 수장보다도 이제 더 어떤 시대의 아이콘으로서 확실히 자리매김을 좀 했다. 뭐 발돋움은 진작에 했고 이제 자리매김을 좀 해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싶을 정도로 확실히 좀 인기를 많이 얻고 있기는 한데 워낙 수요가 많으니까 공급을 못 받죠. 비싸기도 비싸고. 그러니까 아마존 입장에서는 자신들의 칩인 어떤 트레이넘을 엔트로픽이라는 엄청 고객사와 함께 이끌어갈 수 있다. 뭐 이끌어간다기보다는 이제 B2B 산업 결국 파트너사가 중요한데 구매처가 중요한데 이 구매처를 제대로 확보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확실히 엔비디아는 잘하고 있는 것도 맞고 뭐 이번에 또 칩 새로 발표한다라고 해가지고 또 관심도 많이 받고 있는 것 같기는 한데 모든 이제 테크 기업들은 엔비디아 잘하고 있는 거 맞고 이제 거기 확보해 나가는 건 맞겠지만 또 거기에 대한 의존도를 좀 어느 정도 밸런싱을 해야 되잖아요. 뭐 완전히 놓칠 수는 없고 또 그런 거를 봤었을 때는 엔트로픽도 엔비디아 이외에 또 새로운 칩을 좀 이렇게 확보할 수 있는 좀 좋은 기회가 아닌가라고 좀 보고 있는 것 같은데 결국은 이제 3파전 뭐 4파전이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기도 한데 마이크로소프트는 오픈 AI랑 너무 짝짝꿍 잘 맞아서 잘 지내고 있고 뭐 물론 불협화음도 좀 있긴 하지만 또 구글은 딥마인드 있고 아마존이랑 이제 엔트로픽 해가지고 이제 삼국지 혹은 뭐 춘추전국지대 이렇게 완성이 되고 있는데 엔트로픽이 근데 또 단순히 그럼 아마존이랑만 친하냐? 아니에요. 여기 머리가 좋기 때문에 엔트로픽도 마이크로소프트랑도 친합니다. 그래서 최대 50억 달러 투자 거기다가 한 300억 달러 정도 추가로 해서 애저에 구매 계약을 좀 하는 좀 얘기를 좀 하고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엔트로픽은 뭐 구조적으로 봤을 때는 어떤 하나의 어떤 플랫폼, 하나의 어떤 파트너사에 종속된다라기보다는 좀 여러 다양성을 좀 가져가고 여러 가지 채널을 좀 확보하려고 하는 전략인 것 같긴 하고 엔트로픽이 이렇게 할 수 있는 건 확실히 제일 핫한 스타트업 중 하나이기 때문인 것 같아요. 제일 핫한 인공지능 스타트업 중 하나이기 때문에 모든 빅테크 기업들이 이 친구와 함께 손잡고 싶다. 친하게 지내고 싶다. 저 친구의 그룹에 들어가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고 엔트로픽은 그걸 굉장히 잘 활용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럼 이게 우리나라 스타트업, 우리나라 기업들에게는 어떤 의미냐라고 좀 고민을 좀 같이 해보자면 확실히 이제는 단순히 뭐 기술을 잘 만들고 이런 부분보다도 어느 생태계에 편입되냐 문제인 건데 글쎄요. 뭐 우리는 선택이 없죠. 제가 말하는 선택이 없다라는 거는 그냥 뭐든지 다 최대한 여러 채널을 확보해 두는 것이 필요하지 않느냐. 약간 이런 생각이 좀 들고 또 다른 걸 좀 생각해 보면 이제 이게 스케일이 엄청나다. 아까 얘기했지만 몇 조짜리잖아요. 몇십 조짜리잖아요. 지금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거. 근데 이게 단순히 이게 44조 원이라고 제가 아까 얘기했는데 이게 뭐 기업 어떤 전 세계 생태계 막 이런 수준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라 지금 하나의 기업이 다른 기업한테 투자하는 돈의 규모를 얘기하는데 44조 원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진짜 엄청난 스케일의 어떤 딜이다. 이거 정말 AI 산업은 돈 먹는 하마, 전력 먹는 하마일 수밖에 없다. 근데 그럼 우리는 어떻게 이걸 경쟁해야 되지? 뭐 네이버, 카카오, SKT 뭐 다 열심히 하고 계신 걸로는 알고 있으나 또 우리는 어떤 포지션으로 가야 되지? 라는 참 고민이 될 수밖에 없다. 뭐 물론 뭐 중국 우리 옛날에 딥시크 했을 때 걔네도 뭐 효율적으로 했다라고 하면서 뭐 큰 돈 필요 없다라고 얘기는 하지만 그것도 뜯어봐야 아는 거고 최근에 뭐 어떤 팔로우를 못해서 딥시크의 어떤 그런 개발이 어느 방향성으로 가고 있는지는 모르겠으나 그것도 뭐 그런 어떤 방법도 있겠으나 어떻게 결국은 이렇게 기간 단위의 산업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참 쉽지 않은 시장이다. 참 쉽지 않은 흐름이고 이건 우리는 어떤 경쟁력을 가져갈 수 있을까라는 고민이 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방송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제가 정말 즐겁게 방송을 오랜만에 준비하고 있으면서 참 무서운 시대라는 생각이 드는데 더 무서운 소식이 또 들렸습니다. 스페이스 X
우리 머스크 형님의 스페이스X가 이번에는 또 커서를 인수하겠다고 발벗고 나선 거예요. 그래서 처음엔 인수가 되나 싶었어요. 가격이 맞나? 엄청 커서도 몸값이 커서 한두 푼 하지 않을 텐데 될 수 있나? 뭐 이제 이런 얘기를 좀 하고 있기는 했는데 인수를 한다는 얘기가 들어요. 그래서 인수를 100% 한다는 건 아니고 지금 최근에 나온 소식은 인수를 할 수 있는 어떤 우선권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거를 스페이스X가 계약을 체결했다. 이제 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좀 정리를 해보자면 스페이스X가 AI 코딩 스타트업인 커서를 최대 600억 달러에 인수할 수 있는 옵션 계약을 체결했다라고 해요. 그래서 이게 연말인가 이제 인수를 할 수 있고 만약에 인수 안 하면은 100억 달러인 거를 내면은 빠빠이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딜을 하면서부터 스페이스X는 최소 100억 혹은 최대 600억 둘 중 하나를 묻어야 되는 상황이 이제 온 건데 커서는 뭐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 사용해 본 적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왜냐면 그 개발자들 사이에서 굉장히 핫한 그 AI 코딩 툴로 저는 알고 있고 뭐 아직까지 개인적인 어떤 코드 같은 경우는 아직은 클로드 기반으로 좀 하고 있다 보니까 커서는 사용해 본 적은 개인적으로는 없으나 처음에 나왔을 때부터 코딩은 잘한다라는 어떤 이미지 때문에 개발자들 사이에서는 굉장히 많이 사용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코드도 당연히 커서가 개발자분들을 대신해서 코드도 짜고 버그도 잡아주고 리팩토링까지 해주고 해서 굉장히 인기도 많고 그래서 여러 가지 좀 부작용도 좀 나오고 있는 것 같기는 한데 기업 가치가 2025년도 초에는 25억 달러였는데 불과 1년 만에 거의 한 600억 정도 오른 거예요. 지금 작년 초에 25억이 있으니까 확실히 AI가 잘할 수 있는 것 중 하나가 이제 코딩이다라는 것도 볼 수 있는 것 같고 근데 이 구조가 좀 특이하다고 합니다. 이 딜 구조가 좀 특이한데 바이옵션이라고 불러서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바로 사는 건 아니에요. 올해 아니라고 한 다음에 연말에 사겠죠? 연말에 살 것 같은데 연말에 600억이라는 가격표로 살 수 있다라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다른 기업은 더 비싼 금액을 불러도 아마 못 사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그게 아니면 어떤 정말 100억 달러 정도만 딱 하고 인수는 안 하되 파트너십만 유지하는 이런 옵션이 또 같이 있다고 해서 최소 100억 달러, 최대 600억 달러짜리 이제 딜을 만든 건데 그럼 왜 이렇게 구조를 짰을까라고 하면은 일단 가장 중요한 요소는 무엇일까? 바로 IPO. 우리 머스크 형님, 스페이스X 지금 IPO 하려고 신나게 하고 계시잖아요. 얼마 전에 S1 냈다고 했던 것 같은데 그렇기 때문에 스페이스X 입장에서는 어찌됐든 IPO를 이쁘게 완성하려고 하면은 커서가 좀 필요했던 거예요. 왜냐면 스페이스X는 XAI 갖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얼마 전에 합병해가지고 자꾸 얼마 전이라고 표현하네요. 그러니까 예전에 합병을 해가지고 어떻게 보면은 XAI라는 이제 코딩 어떤 서비스도 같이 들고 있는데 그게 예전만치는 않잖아요. 신통치 않기 때문에 커서라는 거를 들고 있으면은 우리 기업 IPO 해도 매력적이지 않습니까? 섹시해 보이지 않습니까? 라고 이제 할 수 있는 어떤 장점이 분명히 있는 거고 그건 이제 스페이스X의 모습인 거고 커서 같은 경우는 지금 20억 달러 정도 추가 펀딩을 좀 받으려고 협의 중이었는데 또 이제 스페이스X가 그거를 잠깐 내가 먼저야 라고 해서 선수를 친 거죠. 그래서 그 누구도 나 먼저보다는 커서를 인수할 수 없다라고 만들 수 있는 거고 그럼 왜 이렇게 구조를 짰을까라고 했을 때는 결국 제일 중요한 요소는 뭐겠습니까? 스페이스X가 이제 IPO 하겠다라는 거죠. 아마 올해 안에는 할 것 같고 연말이 될지 시기는 어떻게 될지는 좀 봐야 되겠지만 이제 머스크는 이제 스페이스X 이제 올려놓을 거예요. IPO해서 우주에만 이제 자기네들 펠콘이나 이런 거 올려놓는 게 아니라 주식시장에도 이제 X 올리겠다라고 이제 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이제 그러기 위해서는 예전에 합병한 거죠. 합병을 했었던 XAI가 있는데 그게 조금 이제 좀 아쉽잖아요. 그록으로 해서 그록이라고 이제 출시하고 운영하고 있는 것 같긴 한데 사실 이제 우리가 채팅 서비스 AI 서비스 얘기할 때 그록은 사실 상대적으로 덜 얘기하잖아요. 오히려 어그로를 끌었으면 끌었죠. 옛날에 그록 가지고 이제 성인 모드를 풀게 해주겠다 그러면 조금 더 이제 인공지능과 19금 이야기를 할 수 있다라고 해가지고 여러 가지 얘기도 했고 거기 그록에 나오는 어떤 특정 캐릭터가 그 데스노트에 나오는 그 여자 캐릭터 중 하나를 모델링 했다라고 일론 머스크 본인이 공공연하게 오픈하고 약간 너드들 비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분들 어떤 팬층을 좀 저격한 건 맞지만 그거 이외에 좀 일반 대중들에게는 상대적으로 좀 입지가 낮잖아요. 이제 그거를 좀 타파하는 것이 아니냐 그런 얘기가 있고 좀 문제는 뭐냐면
예전에 이 블룸버그가 내부 폭로 터뜨린 것 중 하나가 스페이스X와 XAI 어떤 엔지니어들이 그럭 안 쓰고 GPT라던가 클로드 막 이런 거 쓰고 있다라고 얘기하니까 아니 본인 서비스도 아니면 본인 회사의 직원들이 본인 AI 서비스도 안 쓰면 저거 믿을 수 있어?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뭐 우리 계속 얘기하고 있는 게 뭐예요? 결국 인공지능 서비스 시장 굉장히 빠르게 발전하고 있고 지금 자기들끼리 진영 만들어서 경쟁하려고 하고 있고 뭐 오늘의 적이 내일의 친구가 될 수 있는 만큼 정말 그런 급박한 상황에서 낄 데가 없는 거죠. 스페이스 X는 뭐 물론 그 잘하고 있긴 하지만 그 우주산업 쪽으로는 또 인공지능 서비스도 들고 있는 상황에서 또 부족한 거죠. 그래서 커서를 업어가겠다라는 생각을 좀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커서는 왜 또 오케이를 했을까라고 하면은 지금 커서가 클로드와 GPT 모델에서 같이 돌아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엔트로픽과 오픈 AI가 경쟁자이면서 또 어떻게 보면은 좀 받아오는 공급자인 좀 그런 구조인데 뭐 우리 하드웨어 산업에서도 뭐 그런 얘기 있었잖아요. 저기 아이폰과 삼성 갤럭시가 경쟁자이기는 하지만 뭐 삼성 디스플레이였나요? 그게 이제 아이폰에 뭐 공급을 해주면서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를 삼성과 그 애플의 관계가 서로 경쟁자이기도 하지만 또 공급자인 약간 이런 구조잖아요. 뭐 인공지능에서도 이제 그런 구조는 이상할 게 없는 거죠. 기업하는 입장에서는. 그런 거를 했었을 때는 커서가 만약에 이제 클로드라던가 GPT라는 모델의 어떤 의존도를 좀 낮출 수 있다면 그리고 그거를 뭐 XAI 어떤 그 모델로 조금 전환할 수 있다라고 하면은 커서 자체도 여러 가지로 경쟁적 우위를 가져갈 수 있기 때문에 또 요선을 접은 것이 아닌가라는 해석도 함께 있습니다. 커서 얘기, 스페이스 X 얘기, 그다음에 아마존 엔트로픽 해가지고 지금은 서로가 서로와 친구도 되고 적도 되고 또 친구인 줄 알았는데 적인 줄 알았는데 또 아니었고 막 이런 상황이어서 어떻게 보면 굉장히 흥미진진하게 돌아가고 또 이런 상황이 우리 개인들에게는 또 사용자들한테는 또 여러 가지 좀 긍정적으로 좀 작용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고 있기는 한데 이제 그거는 이제 지금 상황인 거고 앞으로 몇 년 뒤에는 또 이게 상황이 또 정리되는 일이 오겠죠. 일이 오면은 또 어떻게 시장에 영향력이 있고 또 우리 개인들한테는 어떤 영향이 있는지를 같이 보는 것도 좀 재미있는 관전 포인트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항상 저희가 하는 고민. 그러니까 우리나라 스타트업, 우리나라의 테크 기업들은 무엇을 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도 좀 같이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다음 이야기는 정말 또 시대가 한번 저무는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만감이 교차하고 있기는 한데 팀쿡 형님이 애플의 CEO에서 사임할 거다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그럼 누가 다음에 CEO가 되는 거지 했는데 바로 나왔죠. 그래서 애플 팀쿡의 사임 얘기를 좀 같이 해보고 싶은데 전 기억이 나거든요. 스티브 잡스가 그때 건강이 안 좋다라고 해서 사임하면서 그럼 누가 올라오나 했는데 당시에 팀쿡이 올라와가지고 그럼 팀쿡이 올라온다라는 거는 무슨 의미지? 하면서 시장에서는 그럼 이거 어떻게 해석해야 되냐라는 여러 가지 추측이 나왔었고 또 당시에 또 그런 게 있었죠. 아 이게 과연 팀쿡이 스티브 잡스라는 그 거대한 신발을 채울 수 있을까? 그의 발자취를 따라갈 수 있을까? 라는 헤이터들 분명히 존재했고 저는 개인적인 체감에서는 헤이터들이 더 많았었던 것 같아요. 당시에는. 물론 저는 팀쿡 형님 지지했습니다. 인상이 좋잖아. 사람이 느낌이 좋잖아요. 그래서 저 형은 뭐라도 하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으나 정말 잘했죠. 그래서 뭐 인수인계를 받았다고 해야 되나? 스티브 잡스한테로부터 애플의 인수인계 받은 후부터 뭐 주가 뭐 1조 달러 바로 올라가고 난리 났었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4조 달러의 어떤 기업을 만들어냈기 때문에 이랬다네요. 당시에 인수인계 받았을 때는 애플의 시가총액 얼마 안 됐어요. 3,500 달러 했었는데 지금은 4조 달러로 15년 만에 뭐 10배 이상 기업 가치를 만들어 놓은 엄청난 업적을 만들어 놓고 이렇게 뭐 은퇴라고 해야 될까요? 뭐 애플의 수장에서 내려오면은 은퇴인가? 뭐 다른 일은 열심히 하시겠지만 또 모르겠네요. 또 애플의 수장이라는 타이틀 수준의 어떤 뭐 일을 하실지는 모르겠는데 아무튼 팀쿡 형님의 어떤 모습을 좀 보면서 그러면은 또 테크판이 한번 흔들리는 건가? 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그럼 왜 지금이냐? 타이밍에 대한 얘기들이 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공식 발표는 장기적인 어떤 승계 계획의 어떤 일환이다. 우리 준비하고 있었고 그냥 뭐 여러분들은 놀랄 수 있긴 하지만 우리는 예전부터 준비하고 있었어. 우리한테는 놀라운 일이 아니야 라고 좀 얘기하고 있긴 하지만 우린 또 의심의 눈초리로 볼 수밖에 없는 거죠. 왜냐면
애플이 지금 여러 가지 받고 있는 비판 중 하나가 AI 시대에서는 늦었다. 다시 그냥 일반 하드웨어 기업으로 돌아가는 거 아니야? 이런 얘기가 좀 있잖아요. 확대 해석이긴 하지만. 뭐 팀 쿠키가 출신 자체가 뭐 오퍼레이션 쪽, 뭐 공급망 쪽 이쪽이니까 그걸 잘해가지고 뭐 지금 시총 만들 거긴 하지만 확실히 지금은 또 인공지능을 빼고는 얘기할 수 없는 상황에서 팀쿡보다는 새로운 사람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후임인 존 테레누스는 애플에서 25년도 경력을 갖고 있는 하드웨어 엔지니어 출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최근에 또 돈 얘기가 이분의 링크드인 프로필을 들어가면은 일단 포스팅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깨끗하더라고요. 뭐 아무것도 올리지도 않았어. 링크드인 그냥 만들어야 돼서 그냥 만들었다는 느낌이 들 정도로 딱 그렇게 하고 있고 경력이 애플 전에 하면 이전 회사에서 한 7년 정도 다녔던 걸로 제가 봤던 걸로 기억하는데 그들은 쭉 애플입니다. 20몇 년도, 25년도 애플 경력만 있어요. 내부 승진한 거야. 그 내부 승진한 것도 대단해. 뭐 물론 팀쿡도 내부 승진이긴 했지만 또 우리 옛날에 뭐 한창 유행했던 게 전문 경영인이었잖아요. 뭐 다시 애플 얘기지만 뭐 스티브 잡스도 그러다가 펩시에 물 장사하던 아저씨 데리고 와가지고 전문 경영인으로 붙였다가 자기가 쫓겨나고 막 이런 스토리 있었잖아요. 요즘엔 내부 승진시키는 게 좀 트렌드 아닌 트렌드인가라는 생각이 좀 들고 또 이분이 제가 정말 감사하다고 생각하는 M칩, 애플의 M칩 개발을 이끈 사람이라고 하네요. 그래서 애플이 이제 실리콘 쪽으로 좀 자기네들 칩 베이스 두고 그걸 확장해서 이제 인공지능 쪽으로 좀 확대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좀 해석들을 좀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 팀쿡 형님의 이제 굿바이를 우리가 마음을 아프게 좀 하고 있긴 하지만 또 이제 이걸 보면서 그러면은 다른 빅테크들은 아직 뭐 수장이 건재한가? 나 궁금증이 좀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좀 궁금해서 여러 가지 좀 찾아보니까 미국 포춘이라는 그 유명한 비즈니스 잡지에서 올해 2026년도는 CEO 대이동의 해다라고 표현할 정도로 정말 많은 변화가 있다고 합니다. 일단 먼저 버커셔 해스웨이, 우리 형님 또 워렌 버핏 형님 또 은퇴를 이제 하신다고 결정을 해주셔서 이제 뭐 후계자가 이제 나오고 있는 상황인 거고 디즈니도 밥 아이거 형님 은퇴 한번 번복하고 조던처럼 번복하고 다시 돌아왔다가 또 진짜로 나 진짜 퇴임해 나 진짜 은퇴할 거야 나와가셨고 뭐 그 이외에도 월마트, 코카콜라, 어도비, HP, 뭐 룰루레몬 뭐 여러 가지 기업과 여러 산업군에서 CEO들의 어떤 변경이 좀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합니다. 근데 이제 이 중에서 좀 주목할 만한 발언이 두 가지가 있어서 좀 가지고 왔는데 일단 월마트의 전 CEO인 더그 맥밀런이 어떤 언론사와 인터뷰에서 에이전트 커머스가 어떤 모습인지 보이기 시작했다라고 하면서 AI 쇼핑의 비전이 보이는데 여러 가지 앞으로 이제 월마트가 그래도 커머스 쪽에서는 짱인데 이거 내가 해야 되는 일로 봐야 되나라고 했을 때는 그게 안 보였다라는 거죠. 그래서 난 여기까지구나. 내 시대는 정말 여기까지다. 다음 친구들이 해줘야 된다. 그래야 월마트가 살아남는다라고 해서 이제 전환을 위해서 자기가 퇴임한다라고 얘기를 했었고 코카콜라의 제임스 퀸시 형님도 비슷하게 얘기를 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다음 성장의 어떤 모습에 어떤 파도에 내가 최선일까? 최선의 팀이 누굴까라고 고민을 했고 뭐 그래서 퇴임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뭐 물론 AI를 바로 밑에서 얘기하지는 않았지만 이제 전통적인 어떤 소비재, 전통적인 어떤 우리가 알고 있는 어떤 비즈니스 구조에서 확실히 이제 새로운 모습, 인공지능을 접목한 여러 가지 모습이 보이는데 안타깝게도 본인들의 못 남았던 시대와 자기네들이 맞이해야 되는 산업의 모습과는 좀 차이가 있다 보니까 또 이런 결정이 내린 게 아닌가라고 좀 해석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어찌됐든 2026년도가 정말 CEO 교체 해다라고 정말 유명한 잡지에서 얘기할 정도로 왜 그럼 이 타이밍인가? 왜 올해야? 왜 올해 지금 갑자기 이렇게 후두둑 많은 게 바뀌고 있어? 라고 좀 하면은 좀 이렇게 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은 타이밍인데 AI 전환 무조건 해야 되고 이거는 단순 스타트업뿐만 아니라 여러 테크 기업은 뭐 말할 것도 없고 일반 기업들도 지금 그걸 해야 된다라는 위기감을 좀 느끼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AI 전환이 좀 겹쳤다라는 세계가 있는 것 같고 이게 단순히 뭐 정말 그록을 갖다 쓴다 뭐 아니면 클로드나 제미나이를 업무에 도입해서 많이 사용해 보세요. 요즘 실제로 그런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어떤 기업에서는 몇 % 이상의 업무를 꼭 인공지능을 통해서 해라라는 이런 어떤 할당제 뭐 이런 것도 나올 정도로 확실히 전환에 대한 욕구와 니즈는 모든 비즈니스에 있는 것 같은데 뭐 물론 이게 좋은 방식인지는 모르겠어요. 이 부분은 좀 다 함께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아무튼 그런 상황에서
이건 단순히 뭐 진짜 AI 툴을 뭐 업무에 도입하고 보고서 만들 때 도입하고 의 수준이 아니라 정말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 정말 그동안으로 돈 벌던 방식과 다른 방식으로 이거 돈을 벌어야 된다라고 하는데 또 그것도 본인들이 잘할 자신 없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실적인데 미국은 이사에 빵빵하니까 이제 거기서 실적이 좀 부족하니까 저 여기까지인가 봅니다. 이렇게 하는 것 같아서 아무래도 이 리드 어떻게 보면은 잘하는 사람들이 더 무섭다고 자기네들이 잘하고 있기 때문에 이 어떤 우위를 놓치기 싫은 거죠. 그래서 이사회에서 좀 제안하는 것도 있다라는 해석까지 함께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이유 때문에 지금 타이밍에 여러 가지 CEO 교체가 발생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좀 생각이 듭니다. 그럼 이제 후임 CEO들이 그럼 AI를 잘할 것이냐는 모르죠. 아직 뭐 제대로 성과를 낸 게 아니니까. 뭐 솔직한 예로 바바이거 형님 처음에 은퇴했을 때 후임자로 했던 그 사람 이름이 기억이 안 나지만 그분 당연히 잘할 거라고 해서 뽑았겠죠? 근데 잘 못했잖아. 뭐 물론 코로나도 있었고 여러 가지 상황이 달랐지만 그분이 제가 기억하는 게 맞다면은 이제 디즈니 쪽에서도 약간 이제 파크 쪽, 테마파크 쪽 사업을 오래 하셨던 분인데 어쨌든 그분 데려와서 너가 더 잘 이끌어 가겠지라고 했지만 결국은 좋은 성과를 못 냈잖아요. 그런 거 봤었을 때는 기다려야 된다. 모른다. 아무도 모른다. 라는 상황이 좀 있을 것 같긴 하지만 공통점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애플 같은 경우는 존 테르노스가 이제 후임자인데 그분 뭐 내부 엔지니어였고 디즈니의 조시 디마로 같은 경우도 30년 동안 계속 디즈니에서만 일했던 디즈니맨인 거고 버크셔 해서웨이의 그레이 이블도 굉장히 버크셔에서 그동안 버핏이 어떻게 보면 후계자 중 한 명으로 계속 키워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여기서 AI 전환을 함께 일어난다. 왜냐하면 단순히 기술을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비즈니스 모델을 바꿔야 되는 건데 그러면서 최소한 산업을 알면서 AI를 통한 전환과 비즈니스 모델 전환을 좀 이룩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해석들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기다려 봐야죠. 이거는 결과를 봐야 되는 상황인 거고 일단 개인적으로 팀쿡 형님 같은 경우는 이제 글쎄요. 정말 열심히 하셨고 이제 은퇴하셔서 뭐 돈이야 뭐 정말 걱정 없이 있으실 테니까 편한 여생을 살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지만 확실히 한 세대가 끝났다라는 또 슬픈 마음도 좀 지울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정말 팀쿡 형님이 만든 애플의 첫 번째 아이폰인가가 10몇 년 됐겠죠? 10몇 년 됐는데 뭐 그때도 엄청 비난받았을 거예요. 왜냐면 혁신이 없다. 아마 팀쿡이 애플 수장되고 나서부터는 계속 저는 항상 들었던 그 여러 가지 얘기 중 하나 기억 남는 게 항상 그 혁신이 없다. 라고 했지만 저는 항상 애플 굉장히 잘 사용했고 뭐 아까 얘기했지만 M칩 나온 거는 정말 좋은 선택이었다라고 많이들 해석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걸 또 다 주도적으로 이끌었던 게 뭐 물론 이번에 내부로 승진한 새로운 신임 CEO가 그걸 이끌었던 사람이긴 하지만 팀쿡이 그 의사결정 해줬던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걸 봤었을 때는 참 팀쿡 형님의 은퇴는 한편으로는 축하드리면서 한편으로는 아쉽다. 드디어 한 세대가 끝나나? 라는 생각이 좀 들고 있기는 합니다. 그리고 이걸 좀 더 우리가 해석을 해보면은 확실히 지금 큰 기업들도 단순히 애플 같은 테크기업뿐만이 아니라 정말 큰 기업들도 AI 전환에 진심인 거고 단순히 정말 그냥 AI를 도입하는 문제가 아니라 이걸 어떻게 우리 비즈니스를 좀 더 전환을 할까? 돈 버는 방법도 바꾸고 제공하는 프로덕트도 바꾸고 그러니까 이런 고민이 함께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음 이야기는 좀 기묘한 이야기를 하나 가지고 왔습니다. 여러분 올보즈 기억하시나요? 저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 올보즈. 올보즈 사실 최근 몇 달? 아니죠. 몇 년 동안 관심에서 빠졌거든요. 여기 충분히 IPO도 했고 뭐 잘 나가는 회사였는데 패션 회사죠. 신발 회사였으니까. 근데 최근에 소식이 갑자기 들리더라고요. 무슨 일인가 좀 찾아봤더니 너무 기묘해서 또 주간 스타일에서 함께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올보즈 무슨 회사였냐? 신발 회사였죠. 신발 회사였고 약간 얘네들이 핫했을 때가 항상 ESG 경영한다. 뭐 여러 가지로 뭔가 우리 같이 잘 살아야 된다. 이런 키워드가 핫했을 때 올보즈가 나와가지고 처음에 양털인가 뭐 그걸로 신발을 만들면서 이제 정말 그 친환경 부분에서 중에서도 또 이제 패션 쪽, 신발 쪽 굉장히 큰 자리를 차지했었고 뭐 실리콘밸리에서도 이제 뭐 일종의 유니폼처럼 뭐 많이들 신고 다녔다고 합니다. 그리고 국내에서도 이제 뭐 출시를 해가지고 매장도 더현대 지하 1층에 들어왔었던 거 제 기억이 나서 거기 찾아가서 신발도 보고 했던 기억이 나는데 광고 모델로 이제
또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 또 그 형님이 약간 또 이제 ESG 쪽 좋아하시잖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활동하시는 걸 알고 있는데 거기에 올버즈도 모델로 참여하고 버락 오바마 전 미국 대통령도 신고 그래서 굉장히 핫했었던 브랜드 중 하나였었죠. 그래서 여기가 한창 잘 나갔었을 때는 2021년도긴 하지만 4조 원이 넘었었던 기업 같지만 그런 엄청난 패션 회사 또 였는데 5년 만에 그 자신들의 신발 라인을 570억 원에 판매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말도 안 되는 그 하락폭을 보면은 말도 안 되는 가격에 판매를 했는데 아까 얘기했던 건 상상했던 회사잖아요. 상장을 했던 회사인데 그러면은 신발 어떤 그 라이센스라던가 어떤 이런 브랜드를 그렇게 헐값에 팔아버리면 이제 뭐 먹고 살아? 상장회사인데 상장 폐지할 수도 없고 뭐 할 건데? 라고 하니까 이제 우리는 신발 회사가 이제 아니라 인공지능 회사다. 인공지능 회사다라고 해가지고 또 이제 얘기가 해서 또 그게 발표가 나니까 또 주가가 꽤 상승했다. 하루 만에 700% 상승했고 이제 좀 하락한 것 같은데 또 이렇게 해서 얼버즈의 새로운 변신 함께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뭐 얼버즈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친환경 쪽에 어떤 키워드를 갖고 있었던 신발이어서 뭐 많이 팔렸었던 걸로 알고 있기는 한데 전 세계적으로 제가 또 과거를 좀 얘기하자면 또 신나서 그때 우리 주간스타인인가 뭐 그때 이슈스였나 그 당시에 제가 이 얘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얼버즈 핫하다, 좋다, 나 살 거다 뭐 이러면서 이제 얘기를 했는데 제가 기억하는 게 상대님이 근데 자긴 잘 모르겠다. 무엇보다 신발이 이쁜 줄 모르겠다. 그리고 이쁘지 않은 신발이라면 내가 뭐 ESG도 좋고 어떤 여러 가지 의미는 좋은 거 알겠는데 사는 게 맞냐 이 얘기를 하셨는데 또 제가 또 만에 빠져가지고 아니다. 신발 이쁜 거 같다. 약간 비즈니스 캐주얼에 딱 맞지 않냐. 디자인도 그렇고 여러 가지로. 그래서 처음에 걔네 울로 양털 쪽으로 좀 나왔다가 또 나중에 뭐 유칼립스 뭐 나무잎이었나 뭐 이렇게 해서 약간 좀 식물성 라인도 하나 있었던 걸 제가 기억하거든요. 실제로 더현대에 오픈했다고 하길래 갔습니다. 가서 신발을 봤는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저는 안 샀거든요. 안 샀는데 왜 안 샀냐. 디자인 솔직히 괜찮아요. 솔직히 저는 괜찮았어요. 그 당시 눈엔. 그 당시에는 디자인 나쁘지 않다고 생각했어요. 약간 좀 비즈니스 캐주얼 느낌으로. 왜냐면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가 그 광고 모델 보면 약간 그 비즈니스 캐주얼을 딱 이쁘게 입고 거기에 올버즈를 딱 신어줬거든요. 그래서 그냥 나도 올버즈 신고 그러면 나도 저 느낌 나겠지 이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안 산 이유가 신발의 어떤 뭐랄까 내구성이라는 표현이 맞나? 그 짜임이 좀 조악했어요. 제 느낌엔. 이거 좀 별론데? 약간 좀 만듦새라고 해야 되나? 이런 게 좀 뭔가 내가 생각했던 수준은 아닌데. 왜냐면 우리는 나이키, 아디다스 뭐 유명한 거 많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익숙하다 보니까 뭔가 좀 조악하다. 그러니까 이 느낌을 받아서 좀 안 샀어요. 그 가격도 한두 푼도 아니고. 왜냐면은 그래도 10몇만 원 했었던 거 제가 기억하니까. 그래서 좀 아쉽다. 그래서 이제 안 샀는데 뭐 결국 이제 이렇게 된 거죠. 근데 제가 안 산 이유가 결국 올버즈가 이제 신발 쪽에서는 좀 이제 여러 가지 하락했던 게 비슷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IPO 하면서 아마 3억 달러 정도가 이제 펀드레이징이 됐고 이제 이걸 가지고 오프라인을 전 세계적으로 매장을 늘리기 시작합니다. 2023년도가 피크여서 글로벌로만 61개 매장, 뉴욕, 런던, 파리, 도쿄 다 갔네요. 다 갔는데 이 오프라인 매장을 늘리는 건 좋지만 결국 이게 다 비용이잖아요. 그리고 이제 당시에 이제 D2C가 핫했던 키워드고 뭐 나이키도 한때 D2C 열심히 했던 시절도 있긴 하지만 이게 다 비용이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관리가 좀 힘들었다라는 얘기가 일단 있고 근데 결국 이제 제품인데 신발은 확실히 잘 팔렸대요. 신발은 잘 팔렸었던 것 같은데 얘네들이 그러니까 뭐랑 포지셔닝을 비슷하게 했냐면 요즘 뭐 알로 그러니까 이런 쪽으로 룰루레몬 이런 쪽으로 간 거예요. 그래서 레깅스, 재킷, 원피스 근데 이게 문제는 뭐냐 얘네 컨셉이 뭐야 ESG인데 그럼 재료, 소재가 뭐야? 울로 같대요, 울로. 그러니까 이제 그 메리노 울로 만든 레깅스가 뭐 속이 좀 비추고 운동복은 땀 배출도 제대로 못하고 근데 또 가격은 싸지도 않고 이러다 보니까 그 모든 의료가 다 재고로 남고 그럼 결국 뭐냐? 다시 비용. 시장을 결국 그러면은 경쟁을 해야 되는데 뭐 좋아, ESG인 거 좋고 뭐 다 좋은데 결국 너는 뭐 하는 회사? 신발 파는 회사야 뭐 그다음에 어떤 운동복 라인 파는 회사라고 했을 때는 아무래도 지속 가능성하기는 부족했다라는 해석이 있는 거죠. 그래서 나이키, 아디다스 뭐 이런 쪽에서도 이제 자기 바보들이 아니니까 친환경 관련된 소재로 신발을 내기 시작했었고 그리고 이제 그러면서 신발 시장 쪽에서
갑자기 급부상했던 데가 어디냐면 온러닝이랑 호카. 실제로 저는 온러닝을 2개나 갖고 있습니다. 올 버전 안 샀는데 온러닝은 2개 갖고 있기 때문에 확실히 뭐 기능성과 뭐 소재 다 중요한 거 알겠는데 뭐 디자인도 확실히 중요하고 브랜드가 저는 이미지가 있잖아요. 근데 그게 저는 좀 더 온러닝이 좀 더 맞아서 이제 결국은 이제 그런 걸로 했었어서 이제 결국 올 버전은 쉽지 않은 길을 갔었던 거고 이제 그래서 이런 결정을 좀 내게 됐었던 것 같은데 그럼 AI 회사가 되는 게 뭐냐라고 했었을 때는 일단은 올 버전 아닙니다. 더 이상 우리는 뉴버즈 AI다. 새로운 새 인공지능이다. 뭐 해석하면 이렇게 되겠죠. 뉴버즈 AI가 되면서 뭐 하냐면 인프라 장사하겠다라는 거예요. 결국 우리 계속 얘기하고 있는 이제 인프라 장사를 해야 되는 시절이니까 우리 항상 얘기하는 골드러시론 결국 뭔가가 잘 되고 있으면 그거의 어떤 인프라라던가 아니면은 뭐 주변에서 뭐라도 관련된 상품을 파는 게 오히려 돈 많이 번다라고 해서 골드러시 때도 청바지 잘 팔리고 철도 잘 나가고 다 그런 게 골드러시 금맥 캐는 사람은 따로 있고 거기서 실제 돈을 벌었던 거는 그런 인프라를 팔거나 관련된 제품을 팔았던 사람이다라고 해서 올버즈가 아니죠. 이제 뉴버즈죠. 뉴버즈도 이제 우리도 그 길로 갈게 해가지고 GPU를 사서 AI 기업들한테 임대해 주겠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제 임대 장사하는 건데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GPU as 서비스. 그럼 뭐라 그래? 가스가 되는 거가 사스가 아니라 가스라고 해야 됩니까? 가스가 됐는데 그래서 이제 이를 위해서 5천만 달러 규모의 전환사채도 뭐 조달하고 해서 이제 뭐 비용도 돈도 확보하고 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이제 고성능 AI 칩을 사가지고 인프라 만들고 이걸 기반으로 AI 클라우드 만들어서 제공하겠다. 인데 이거 똑같이 누가 하고 있습니까? 다 하고 있습니다. AWS 하고 있고 구글 쪽도 아마 비슷한 거 하고 있고 결국 얘네들 지금 인프라 장사 걔네들 빅테크도 좀 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어쨌든 뭐 시장에선 좋아해가지고 뭐 하루 만에 700% 주가 올랐다라고는 하는데 지켜봐야겠죠. 확실히 시장에 이런 뭐 GPU 부족 문제라던가 뭐 이런 게 있는 거를 모르는 건 아니죠. 모르는 사람 없죠. 라고 했을 때 그럼 이게 정말 영리한 방법인가는 좀 고민이 있는 것 같아요. 왜냐면 한 5천만 달러 정도 뭐 조달했다고 했는데 사실 GPU 사는 돈으로 턱없이 부족하잖아요. 아직 뭐 가시로 나온 것도 없는 상황에서 그렇기 때문에 그것도 생각보다 여유 있는 돈은 아닐 것이다. 뭐 이런 해석도 있는 것도 같고 그리고 신발 만들던 기업이잖아요. 따지고 보면. 근데 AI 사업을 잘할 수 있을까? GPU 쪽에 뭐 사업이나 비즈니스를 잘할 수 있을까?는 아직 뭐 고민이 될 수밖에 없죠. 고민이 된다라는 거는 보여준 게 없으니까. 그리고 이런 거가 글쎄요. 그냥 AI만 잔뜩 빨리 잘 사서 뭐 어떤 그런 뭐 데이터 센터 같이 그렇게 잘 껴서 넣으면 뚝딱 잘 굴러가나? 그게 아닐 텐데 잘 할 수 있을까? 뭐 이런 얘기를 좀 하고 있어서 그러면 뉴버즈만 이런 정말 말도 안 되는 피벗을 했냐? 뭐 말도 안 되라는 표현은 그렇긴 하지만 아무튼 정말 새로운 분야로 이런 피벗 많이 해요. 나스닥에 있는 여러 가지 기업들도 뭐 이런 사례가 많이 있고 뭐 예전에 그 롱아일랜드 아이스티라는 음료 회사가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거기서 비트코인 열풍이 하도 부니까 음료 팔던 거 잠깐 멈추고 안 하고 사명을 바꿨다고 합니다. 그래서 롱 블록체인 코퍼레이션이라고 이제 이름을 바꿨는데 심지어 이름만 바꾼 거지 뭐 블록체인 하겠다 뭐 이런 것도 아니었었대요. 근데 이름만 바꿨다라는 그 이유 그리고 블록체인이라는 정말 당시에 너무 핫한 키워드로 이름을 바꾸니까 하루에 뭐 주가가 300% 이상 오르고 막 이렇게 잘 되다가 결국 그 다음에 나스닥에서 상장 폐지되고 내부자 거래 혐의 떠서 미국에서 제일 무섭다는 SEC 조사까지 받고 이렇게 됐답니다. 뉴버즈가 그러겠다라는 건 아니지만 시장에서 이런 경우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이게 잘 될까에 대해서는 우리가 조금 고민이 필요하다. 좀 이성적인 어떤 관점으로 좀 들여다보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버즈는 재밌고 좋은 제품을 갖고 있던 회사는 맞았던 것 같은데 아무래도 시장 경제에서는 좀 여러 가지 아쉬운 선택을 하면서 결국 이렇게 정리가 돼가는 것 같고 그러면서 어찌됐든 기업이고 뭐 딸린 식설들도 당연히 많을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GPU를 기반으로 한 AI 인프라 사업으로 좀 피벗을 하겠다라고 전환을 한 거고 발표를 한 거고 좀 지켜봐야겠죠. 지켜봐야 될 것 같고 개인적으로는 일단 아쉽습니다. 올버즈 신발 싸진 않았지만 그래도 컨셉이 좋기는 했는데 그게 좀 이제 또 시대의 뒤안길로 좀 넘어가는구나. 그게 좀 이제 아쉽다라는 좀 생각이 들고 근데 뭐 그 신발 사업권을 판매했다고 하니까 뭐 동일한 브랜드나 아니면 좀 이름은 바뀌더라도
상품은 계속 나올 수도 있겠죠. 그건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아무튼 정말 골드러시론이 다시 한번 각광을 받는 시대가 오는 것인가? 우리 다시 대 AI 시대 이 파도를 타기 위해서는 그리고 앞에서 서핑보드라도 팔고 그 서핑 수트라도 팔고 대여해주고 이런 시대가 맞나? 라는 고민이 좀 드는 것 같습니다. 오늘 주간 스타일은 여기까지입니다. 재밌으셨으면 피드백 한번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